자, 오늘은 123페이지 제한물권이죠. 지상권이 나오고요. 지상권은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이상하게 이 지상권이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된 거는 뭐 특이한 애고 일반적으로 법정 지상권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내고요. 나머지 3문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하죠. 그죠? 지상권.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생각이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요.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을 공부하거나 문제 풀 때 자꾸 이거를 건물에 대한 이렇게 오래간만이세요. 저보지 않으셨죠? 그죠? 왜 이렇게 오래간만이시냐고. 네. 아닌데 몇 주 안 오셨는데, 그죠? 그래요? 제가 잘못 받았나? 몇 주 안 오셨는데. 아무튼 안 오시면 막 궁금해 죽겠어. 도대체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근데 항상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그죠? 끝을 봐야 되고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름이 되고 이때가 이제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6월에서 이제 7월로 넘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왜냐하면은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해보자 이러는데 6월 달쯤 되면 뭔가 이제 어떻게 막 해결이 돼야 되고 막 점수도 막 70점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변함없이 그대로고 그대로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차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2차 과목은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 봄에. 왜냐하면 2차 과목을 어느 정도 손을 안 대고 여름이 되면 갑자기 막막해지면서 된 게 하나도 없고 공부한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러면서 쫓기면서 2차를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기간이 뭐죠? 2년으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기죠. 그러니까 왜 포기하는 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민법도 아직 안 됐는데 내가 지금 2차 공부할 때야 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민법은요. 시험 보기 전까지 안 돼. 다시 말하면 민법은 뭐요? 영원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민법을 완성시키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 완성되면 뭐 사법시험 보든지 엊그제 봤던데 뭐 행정고시를 보든지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 법무사 민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공인중개사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큼만 내 거로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자꾸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넘어가려고 기웃기웃거리다가 민법이나 이런 1차 과목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2차는 뭐죠? 손도 못 대고 있다가 2차를 포기하는 일을 발생하는데 민법은요. 2차 과목이 기초죠. 그죠? 모든 과목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과목을 하면서 또 민법 실력이 향상이 되고요. 또 민법을 열심히 하면서 2차 과목도 향상이 되고 이런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차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뭐죠? 누구도 다 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요약집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쳐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기본서 보지 마시고 이 요약집을 어떻게 그냥 확실하게 내 거로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러면 돼요. 공부는요. 양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야지. 양을 늘려가면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다가 해결 하나도 안 되고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가는 거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요약집 이거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이제 문제집 보잖아요. 그죠? 문제집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두 권이죠. 요약집하고 문제집. 이 두 가지 가지고 공부하세요.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일종의 공포 마케팅 비슷한데 이때쯤 오면 이제 막 불안불안해요. 막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벌떡 깨가지고 아씨 괜히 시작해가지고 막 이러고 그냥 막 아 남들 다 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 뒤져보고 그러면 뭐가 좋대더라 막 그래가지고 막 책도 막 이것저것 문제집도 이것저것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두 가지만 할 거예요. 그냥 요약집하고 뭐죠? 문제집. 이 두 가지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면 점수 맞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괜히 이것저것 공부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K라는 책이 좋대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책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좋을 수 있지만 항상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3번 이상 반복할 수 있느냐. 무슨 규제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한 번 보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 내용을 알려면 몇 번은 봐야 돼요? 3번은 봐야 되는데 한 번만 봤다. 그럼 그 시간 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것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문제 푸는데 뭐 도움이 돼야 공부인데 괜히 그 이상한 책 선택해서 뭐가 좋다 그래서 한 번 보게 되면은 한 번 보는 시간 동안 논 거죠. 뭐예요? 왜요? 그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 그래서 항상 뭘 선택하든지 몇 번이요? 3번 이상 내가 반복할 수 있는지 꼭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법시험인데요.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끝났지만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2권밖에 안 봐요. 책하고 뭐요? 문제집. 그 외에는 절대 다른 교재 안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뭐예요? 단권해야 되고 그래야 뭐죠?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 시점 되면은 막 2차 포기한다. 또는 뭐가 좋대더라. 호롱 뭐가 좋대더라. 막 프린트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하는 거 교재 뭐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요. 무욕이 생길 때마다 내가 그 책을 3번 이상 반복해서 볼 수 있는지를 꼭 한번 물어보시고 그럴 시간이 안 된다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교재라 하더라도 의미 없는 교재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다음은 다시 한번 지상권은 뭐죠?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남의 땅을 쓸 수 걸리고 항상 머릿속에 지상권은 뭐죠? 토지가 객체다.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판례를 읽을 때 자꾸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자꾸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제한이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어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면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없어질 뿐이지 토지 사용권이 뭐는 안 없어져요? 지상권은 안 없어진다. 그 다음에요. 요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나 지역권처럼 부종성, 수반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종된 권리도 아니고요. 따라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졌다 해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도 않고요. 건물을 팔았다 해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요?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으니까 지상권만 따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고 지상권에 대해서만 따로 담보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지상권자의 이러한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건물의 소유자만이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 X일까요? Y일까요? X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지상권만 을이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고 병은 뭐예요? 지상권자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말에서 지상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 굉장히 시험이 잘 내요. 왜 그런 거죠? 왜냐면 지상권을 자꾸 이거를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시고 건물에 종속됐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걸 오해하시기 때문에 은근히 뭐죠? 잘 냅니다.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개념과 관련돼서 항상 머릿속에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이죠. 뭐 뒤에서 배울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도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지상권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의미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그냥 수입된 거거든요. 번역된 거거든요. 서양 애들은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평택이나 이런 미군 부대 많은 데 가면은 깔세라고 해가지고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만 내는 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걔네들은 보증금 자체를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미국 놈이 와가지고 임대합시다. 보증금 5천에 월 20입니다. 이러면 막 총 들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왜 5천 넣어가고 그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뭐가 없는 권리? 보증금이.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목돈을 줬을 때 그 목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근데 지상권은 개념적으로 뭐가 없는 권리? 보증금이 없는 권리니까 지상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 같은 거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원칙이죠? 무상이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해야 치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과거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지금 잘 안 내는데.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에. 그러니까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치료를 뭐예요? 지급하기로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 되죠. 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해요. 왜요? 원칙이 무상이니까요. 자, 이런 판례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근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는데 지료를 주기로 한 특약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법원에다가 청구했더니 무상이 원칙이므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지료가 0원이었는데 빵원이었는데 지금은 수년이 지났고 경제사정 등이 변동됐기 때문에 0원일 수는 없다. 그래서 증액을 청구한 거죠. 연 500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0원인 것이 아니라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치료를 청구할 수도 없고 당연히 무엇도요? 증액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치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가능해지는 거죠. 왜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치료 지급에 관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입장에서는 뭐란 얘기죠? 무상이란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땅 주인이고요. 을이 건물 주인인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데 지료를 지급하기로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을이 요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고요. 또 지상권도 병에게 뭘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이랬을 때 갑은 요 지료를 달라고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요 병과 같은 제3자에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뭐예요?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특약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병에게도 뭐예요? 무상인 거니까 병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고 병이 2년치의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도 없어요? 소멸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항상 시험 문제는 왠지 이상해 보이는 곳에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에서 따로 정리해야 될 것이 뭐죠? 존속기간이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첫째, 채장기간입니다. 채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일단 이거는 어떤 판례냐면 우리 좀 이따 구분지상권 공부하겠지만 구분지상권이 뭐죠?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것이 뭐죠? 구분지상권이잖아요. 구분지상권을 왜 만들었죠? 지하철 공사하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80년대 초반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뭐죠? 구분지상권 설정했어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서울시하고 땅 주인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983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서울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뭐라고 했겠어요? 영구무한이라고 했겠죠. 그죠? 그죠? 근데 땅 주인의 입장에서 뭐죠? 그러자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이죠? 2013년이 되겠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 영구무한으로 설정한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무효다라는 소송들이 뭐죠? 급증하고 있어요. 시기가 지금 딱 30년이 돼가잖아요. 그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장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제한이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설정한 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런 얘기고요. 주로 이 영구무한으로 유효다는 말은 무슨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구분지상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이든 뭐든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 구분지상권 이랬더니 구분지상권은 아닐지도 몰라. 이러면서 틀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구무한으로도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뭐가요? 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단 기간이 보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기간인데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죠?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죠? 5년이 보장이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견고한 건물과 일반 건물은 뭐냐? 문제인데 우리 이 법이 만들어진 시기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1950년대 우리나라의 생활상을 반영하겠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는 일반 건물이 뭐였을까요?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문은
초가집은 뭐예요? 일반 건물. 기와집은 뭐죠? 견고한 건물. 이런 시각으로 만들어진 조문이기 때문에 현대적 시각에서 건물들은 다 무슨 건물이에요? 견고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15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몇 년이요? 30년이 보장되는 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지하철 역사도 건물입니다. 그죠? 지하철 역사도 건물이니까 만약에 최단 기간 몇 년이 보장돼요? 30년이 보장이 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30년 지나서 뭐죠? 소송하는 일이 뭐죠? 급증하고 있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한전에서 갑의 땅의 일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고요. 송전탑을 만들었어요. 송전탑을 만들면서 요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됐냐면 지상권을 갖게 됐는데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 지상권은 존속 기간이 몇 년이 되는 거죠? 몇 년이 되는 거죠? 5년이다. 그죠? 5년. 왜냐하면 송전탑은 건물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죠. 명백히 뭐예요? 공작물이에요. 왠지 송전탑 하면 굉장히 긴 것 같아. 그죠? 이게 참 묘하다니까. 그러니까 송전탑 그러면 왠지 뭐예요? 길어야 될 것 같으니까 공작물인지를 알면서도 뭐예요? 5년이란 말이 자꾸 안 떠올라요. 그죠? 이거는 최상 존속기 같지 않아서 몇 년짜리가 돼요? 5년짜리가 되고요. 한전 바보 아니겠죠? 한전은 어떻게 합니까? 영구무한으로 설정해 버립니다. 그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낡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로 바꾸고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존속 기간도 약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층에 몇 년이 되죠? 15년이 됩니다. 아무튼 정리해보면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 보장이 되고요.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결정이 되고요. 다만 존속 기간도 약정하지 않았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간층이 몇 년이 되죠? 15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의 소멸이죠.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건물이 있으면 철거하고요. 수목이 있으면 그 수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지상권 설정자가 보니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까워 보여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에게 야 그거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아라. 뭐 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굳이 안 팔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한다.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한 가지 소멸사유,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싫다라고 거부한다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을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하게 되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이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 풀 때 자꾸 뭐예요? 틀리고 왜 민법은 답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냐고 항의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냐면 건물 때려 부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멸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혼동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소멸시효 걸릴 수도 있고 토지가 멸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멸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멸사유 중에 단 한 가지 사유,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지만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뭐 하지 마세요? 뒤바꾸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뭐죠?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했어야 돼요? 거부당했어야 돼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반 지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교재 볼게요. 자, 123페이지 보시면 지상권의 의의가 나오죠. 1번 토지사용권이다. 3번 따라서 지상물이 멸실해도 건물이 철거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토지사용권이니까. 2번 지상권에 성립해가지고 1번 법률행위인데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지상권이 성립되는데 흔하지는 않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나대지의 저당권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담보지상권.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새로운 간섭상의 물건으로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판례가 담보지상권을 뭐 간섭법상 물건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죠. 나대지에다가 빈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요.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함께 설정을 합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은 반드시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내고 대출을 내줬는데 만약에 땅 주인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하락해요. 그래서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함께 뭘 설정해?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근데 이 지상권은 왜 설정하는 거냐면 은행이 그 땅을 사용하려고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담보가치 하락을 뭐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니까 우리 판례는 특별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어차피 사용 수익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못 짓게 하려고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돈을 갚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저당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된다는 특징을 갖게 돼요. 이해되셨죠? 규정 한번 읽어볼까요? 2.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저당권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위하여가 아니겠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겠죠. 그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당 토지상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게 뭐죠? 관행적으로 아주 뿌리 빅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효력을 어떻게 해요? 잃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특별히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이란 말은 쓰고 있지는 않지만 관습법상 물권이 새롭게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인데 요 법정지상 좀 이따 자세히 할 거고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1. 최단기간이 보장되어 있죠. 이것이 또 나와 있고 2번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0원은 5년이 되고요. 또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층이 뭐죠? 15년이 됩니다. 3번 지상권에 갱신해가지고 1번 갱신할 수 있고요. 2번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는 언제 합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법적 성질과 효력해가지고 뭐죠? 토지사용권이다. 1번.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겠죠. 왜 그렇죠?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고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되죠.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필요비 상환은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물권 중에 뭐는요? 용익물권은 소멸시에 걸리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3번 물권적 소유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의 처분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고요. 뭐만요? 지상권만 따로 띄어서. 또 이러한 자유는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고요. 4번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지료가 나오죠. 항상 머릿속에 뭐가 원칙이라고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도 청구할 수 있고 증액 청구도 가능하고요.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소멸사유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큰 의미는 없고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소멸의 효과가 나오죠. 1. 지상권자의 지상물 수고권 및 수고 의무인데 결국 뭐죠? 원상회복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죠? 원상회복해야 되고 다만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신 나에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는 뭐는 청구할 수 없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지상권이 물권이다. 이게 출제가 됐어요. 지상권이 뭐라고요? 물권.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싹 틀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지상권이 물권이다라고 그냥 당연히 하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죠? 이런 거죠. 갑이 A라는 토지에 을에게 뭘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을 설정해 줬고요. 그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지상권자는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왜요? 지상권은 물권이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도권이. 너무 쉽죠? 이것도 틀리시더라고. 왜요? 지상권이 물권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양도가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의 지상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이 뭐죠? 왠지 뭐죠? 맞는 것 같고 막 이래서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지 말고. 아무튼 지상권은 뭐죠? 물권입니다.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지상권자는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 6회 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죠?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이제는 뭐 법정지상권은 완전 뭐 해야 돼요? 껌식이 해야 되겠죠. 껌식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정지상권을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본 얘기죠. 가장 기본이 뭐예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이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 어떻게 해요? 같았어요. 이건 뭐죠? 공통된 거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같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정한 사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 뭐가요?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이건 한번 읽어볼 건데 좌측에 보시면은 1. 전세권 보호를 위한 뭐죠? 법정지상권이거든요. 자, 305절 읽어볼게요. 1항. 대지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까지 끊으면 무슨 말이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요? 같았는데 이런 말이죠. 경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그러면 땅 주인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땅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요? 달라지게 된 거죠. 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이 뭐하게 돼요?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전세권 설정자예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세권자로 바꿔서 내요. 이 부분은 생각 안 하시면 지나쳐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이 나왔고 요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자인지 전세권자인지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왜 전세권자라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여야 해요. 건물의 소유자인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지게 된 경우는 한 가지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야 되고 전세권자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끝. 이게 하나 끝난 거죠. 두 번째는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가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여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있어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 시다.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언제죠? 저당권 설정 시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기억할 건 요게 전부예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런 얘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갑이 돈을 안 갚자 저당권자가 건물만 뭐 했어요? 경매를 했어요. 그러면 땅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시에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달라졌으니까 을은 뭘 갖게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건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토지가 같아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입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땅이 있는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했어요. 미등기 건물인 거죠. 근데 갑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건물이 뭐예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토지에다만 뭐가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했어요. 을이 경락을 받았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건데 요 갑의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예요. 이때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한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기만 하면 돼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불법이든 그런 건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계속해서 저당권 설정 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으면 된다. 무허가든 미등기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두 번째를 해볼게요. 세 번째, 좀 까다로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줘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다가 뭐가 됐어요? 달라졌으니까 을은 뭘 취득하게 되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뭐 했어요? 경매했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고 건물은 여전히 을의 것이. 이랬을 때 첫째, 토지가 경매됐을 때 을이 가지고 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경매가 됐을 때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떠올라야지,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을이 가지고 있던 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요 토지 저당권제 경매로 인해서 소멸돼요?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에 뭐가 빨라요? 저당권이 있었고 나중에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얘 늦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꾸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왠지 법정지상권은 다를 것 같아. 아니라, 그죠? 모든 용익권은 누구하고 비교해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요. 걔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제가 순서라 그랬잖아요. 1, 2. 왜 적었겠어요? 얘가 늦어요. 얘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자,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법정지상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됐어요. 그러면 혹시 을이죠? 새롭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건 아닐까요? 취득할까요? 취득하지 못할까요? 자, 건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 저당권 설정 시. 있었나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네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았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같았나요? 같았죠. 따라서 새롭게 법정지상권을 뭐예요? 취득해요. 그래서 을은 원래 가지고 있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지만 새롭게 저당권 실행으로 뭘 갖게 돼요? 법정지상권을 다시 갖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철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 저당권 설정 시.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 경매가 될 때 저당권이 실행될 때 달라도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좀 까다롭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의 효과가 나오는데 일단 일반 지상권과 같아요. 같은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것도 무상의 원칙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없다면 법정지상권도 뭘 청구하지 못해요? 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7번에서 뭐가 나오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죠. 이거 하나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다시 줄게요. 원래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3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세 번째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어떻게 해요? 갑의 것인데 건물만 팔고 건물만 등기해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을은 뭘 갖게 되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매매예요. 근데 매매인데 문제는 기타 사유죠. 기타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할 거냐면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기억할 거란 말이죠.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제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여기서 실효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냐면 무효를 해서 취소를 해서 해지를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하잖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는데 뭐 토지가 공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공유 토지가 분할됐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하게 돼요?
발생을 하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자, 건물이 있었고 이것도 무효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어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갑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갑의 땅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랬을 때 을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기죠. 왜냐하면 모든 법정지상권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는 말은 지을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다 했어요. 그죠?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판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문제 풀 때 편해요. 판례로 외우는 건데, 첫째,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중간 과정이 복잡해도 뭐 건물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는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 지상권도 성립되지 않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외우자고요. 자,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해요? 함께 매매됐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됐다. 라고 나오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중간 과정은 복잡해요. 뭐 공동 저당이 설정됐고 뭐 건물 철거 신축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와 건물에 뭐라고요? 공동 저당이 설정됐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는 게 문제 풀 때 더 빨라요. 잊지 마시고 그죠? 다 한 겁니다. 이게 뭐죠? 법정지상권의 전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 달라지게 되는 사유, 전세권 설정으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지. 누구는 아니죠? 전세권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았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다.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시.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에 같으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얘를 뭐라 그러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기타 사유에서 빠지는 거 안 되는 게 있다. 환지,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해지로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는 뭐죠? 발생한다. 마저 외울 거.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럼 교재 보시면은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것은 3번 지상건물에 관한 철거 특약이 없을 거. 이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효과는 무엇과 똑같죠? 일반 지상권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된 괴 효력은 이거는 좀 치웠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